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병 열쇠를 진 KT가 결단을 미루는 사이 토종 OTT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소유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K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불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이마트를 비롯한 그룹 주력 계열사가 본업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정 회장은 고강도 혁신으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통합의 디지털 온누리가 운영 첫날부터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전 테스트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정부가 예견된 상태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합니다. 양사 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KT가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는 사이 도종 OTT 산업의 침체는 길어지고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요원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아직입니다. 국가대표급 토종 KOTT로 부상해 넷플릭스를 잡겠다는 야심찬 포부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합병에 열쇠를 쥔 KT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빙의 2대 주주는 KT 스튜디오즈니 5회사인 KT가 해를 넘기며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3사 모두 동의한 가운데 KT가 구분 응선을 넘은 KOTT 연합 출범의 마지막 퍼즐인 셈입니다. KT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넷플릭스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국내 컨텐츠 공급자가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지난달 OTT의 월간 사용자 수 기준 넷플릭스는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사용자 수를 합쳐도 넷플릭스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일각에선 국내 OTT의 생존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KT의 합의안 도출이 토종 OTT 생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KT 측은 국내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의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회사 소유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역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4조 원이 넘는 홈플러스의 핵심 자산을 매각했음에도 경영 악화를 막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MBK의 경영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식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소유주 MBK 파트너스의 경영 역량과 방식에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 100%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바이아웃 거래로 주목받았습니다. MBK는 인수 비용 중 2조 2천억 원은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5조 원은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과 MBK 측의 인수금융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대출이 홈플러스 운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일부 매장을 매각했지만 원금 상환 이자 비용 막기에도 급급하며 홈플러스는 점점 쪼들리게 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경영을 시작한 2016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매장 20여 개 등 홈플러스 자산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은 총 4조 1,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유형 자산을 처분한 반면 미비한 투자는 고스란히 홈플러스의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홈플러스의 매출액은 6조 9,314억 원, 2016년 6조 67억 원과 비교하면 제자리 걸음인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익성과 재무 구조입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3개 회계연도 모두 수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거액의 금융비용 탓에 부채 비율도 급등해 지난해 3,200%를 넘기도 했습니다. MBK 측은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계기로 MBK의 고려하연 적대적 M&A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대적 M&A를 지휘하는 김광일 MBK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대표이사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MBK가 국가 기관 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냐는 관측입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는 MBK의 경영 능력에 믿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고려하연까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휴 기업들이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선 겁니다.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 발생 가능성에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CGV와 신라 면세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4일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CJ 푸드빌은 앞서 전일 오후부터 뚜레쥬르와 빕스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는 홈플러스 마트와 익스프레스 외에도 아웃백 스테이크, 에버랜드, 신라스테이 등 약 20여 곳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제휴처 상품권 결제 중단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그룹 주력인 이마트와 이커머스인 SSG닷컴, 지마켓 등이 여전히 본업 경쟁력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상황인데요. 초격차 시장 지배력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정용진식 쇄신이 통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주력인 이마트를 비롯해 쓱닷컴, 지마켓 등 계열사가 본업 경쟁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개선된 수익성을 보였지만 사업부별로 따져보면 본진 중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할인점 사업부는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 1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커머스 쓱닷컴은 작년 72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지마켓도 지난해 영업 손실 674억 원으로 적자를 더 늘리며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용진 회장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마트, 스타벅스 등 주력 사업군은 초격차 시장 지배력을, 부진했던 사업군은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진 이마트는 푸드마켓 고덕 상반기 개점 등 수도권에만 올해 3개의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매출 3조 원을 넘어선 스타벅스도 올해 100곳 이상의 점포를 새로 연다는 계획. 쓱닷컴은 배송 범위를 빠르게 확장해 수익성 개선과 물류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지마켓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글로벌 플랫폼과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성장 드라이브를 건 정 회장이 고강도 혁신으로 본업 경쟁력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선보인 온누리 상품권 통합앱 디지털 온누리가 출범 첫날부터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속 장애는 하루 만에 해결됐지만 QR 결제 오류, 가맹점 누락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통합앱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 예견된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와 짚어봅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누리 상품권 통합앱 디지털 온누리가 운영 첫날부터 문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온누리는 운영 첫날인 지난 1일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첫날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어난 문제였는데요. 다음날 접속 장애는 해결됐지만 QR코드 결제가 안 되거나 가맹점이 누락되는 등의 오류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앱으로 결제를 하려던 소비자와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이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서 앱 이용자나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한 원인은 뭔가요?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는 운영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의 사전 테스트가 미흡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인수인계 작업은 지난해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데이터 이관 작업이 늦어지며 이 일정은 3개월 가까이 밀렸습니다. 결국 데이터 이관을 다 끝내지도 않은 채로 사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미 예견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자였던 비즈플레이는 데이터 이관 준비 부재, 시스템 구축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3월 1일 오픈이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그간 시스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터라 이번 오류로 이용자들의 분노는 더 컸습니다. 앞서 김성섭 차관은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앱 출시가 늦어지는 문제에 관해 현재 시스템을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문제로 본다며 시스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용자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진공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소진공은 우선 향후 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앱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폐공사 측에 이번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하루빨리 앱 사용이 정상화돼서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이부 이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실시한 첫 선거인데요.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가 직선제를 통해 투명한 중화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동안 각 금고를 관리하는 이사장 선거는 금고별로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 후보 예정자가 금고 회원들에게 상품권과 돈봉투 등 금품을 제공하는 금권선거가 관행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사장 선거가 열린 금고는 전체 1276곳 중 1101곳, 이사장 입후보자는 1541명, 평균 경쟁률은 1.41대 1입니다. 직장금고와 이사장을 선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 등 175곳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고 자산이 2천억 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가 의무지만
2천억 원 미만인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원하는 선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34곳은 회원 직선제로, 563곳은 간선제로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4곳은 회원총회로 이사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일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이 743곳에 달해 직선제가 이뤄진 금고는 208곳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사고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뱅크런 위기 등을 겪으며 고객 신뢰 회복과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첫 직선제로 선출돼 임기 1년을 남겨둔 김인 중앙회장은 투명한 중앙회를 목표로 내걸고 이번 선거 관리에 공을 들여온 상황. 하지만 일각에선 실제로 직선제가 이뤄진 금고가 전체 대상 금고 5곳 중 한 곳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산업재해 특별근로감독 사법조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3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나오션이 지난해 산업재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사법 처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 산업안전 보건 분야 특별감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총 16곳 중 하나오션에 대한 사법 조치는 4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태료 처분 금액은 3번째로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나오션은 46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사법조치와 2억 6,5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나오션에선 지난해 가스폭발, 잠수작업 중 사고, 추락 등 작업 중 중대재해 3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월 잠수작업 중 사망한 30대 협력업체 노동자는 잠수 기능사 자격이 없는데 잠수 업무에 투입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에 위험의 외주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3건에 대한 사망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기 때문. 하나오션은 이에 대해 원청과 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응급상황 발생 5분 안에 출동 가능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지난해 9월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3년간 2조 원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된 추락 방지 시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난해 내수 판매 부진을 겪은 KG 모빌리티가 올해 다양한 신차 출시로 반등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에도 내수가 발목을 잡았던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수출 비중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보다 25.7% 줄어든 47,046대를 판매한 KGM. 국내 시장 점유율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지며 입지가 더 좁아진 겁니다. 수출량은 62,378대로 전년 대비 18.2% 늘었지만 내수 부진으로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7% 줄어든 109,424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형 SUV 액티언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부재 등으로 점유율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 KGM은 올해 파워트레인 라인업 확대와 픽업 트럭 신차 출시 등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부침을 당하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많이 못 내놨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파워트레인을 다시 장착할 거예요. KGM은 오늘 경기도 평택 KGM 본사에서 국내 최초 전기 픽업 트럭 무쏘 EV를 공개했습니다. 무쏘 EV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1회 충전 시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화물차로 분류돼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아도 비슷한 시기 브랜드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선보인 만큼 국내 픽업 트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GM은 3월 중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늘리는 겁니다. KGM은 올해 판매 목표도 지난해보다 23.4% 증가한 13만 5천 대로 잡았습니다. 수출량 확대를 돌파구로 삼는 것. KGM은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46.7% 증가한 9만 대를 판매, 수출 비중을 57%에서 올해 68%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KGM은 동유럽, 중동 등 신흥국가로 시장을 개척하며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해 증권가에서도 동학개미 모시기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하루 중 반나절 동안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 영업시간 연장 등 투자자 편익 증대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섰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첫 거래일. 10개 종목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한국거래소 대비 20% 안팎을 차지했습니다. 애프터마켓 거래량, 거래대금도 정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웃돌았습니다. 첫 거래일부터 기준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자 증권가에서도 동학개미 모시기 전쟁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ATS 오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최대 1,000만 원 혜택의 ATS 거래 고객 대상 행사에 나섰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오프라인 0.486%, 온라인 0.136%로 낮췄습니다. 키움증권은 NXT를 통해 HTS나 MTS에서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 매매 수수료 0.0145%를 적용하기로 했고, 토스증권은 0.014%로 인하했습니다. KB증권도 수수료 한시적 면제 조치에 따라 위탁 수수료율 인하를 반영했습니다. 고객 지원 강화에도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대신증권은 오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 영업점의 업무 시간을 늘리고 거래 종목에 대한 상담과 주문이 이루어지는 영업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KB증권은 이용 고객 대상 이벤트와 더불어 대체거래소가 익숙하지 않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발굴해 제공합니다. IR 자료, 주주공지 등 주요 투자 정보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원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말까지 NXT 관련 퀴즈를 모두 맞춘 투자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등은 자사 HTS, MTS 화면을 개편해 투자자 편익 제고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조사 상황과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과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수백억 원어치 삼부토건 주식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2달여 만에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 결합 신고를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당근의 거래 방식에 대면, 비대면이 섞여 있는 점을 고려해 혐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신고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